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첫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학년 해설 강의 저는 남궁민입니다. 자, 앞에 독서 공부 1, 2부에서 열심히 하고 3, 4부에서 문학 공부 열심히 하고 왔습니까? 난 공통과목은 자신 있어. 그런데 화작이 어려워서 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화작은요. 이걸 뭐 해설 강의까지 듣고 있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지 모르는데요. 착각입니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이 문제 유형에 깃들어 있는 출제의 어떤 요소나 원리에 대해서 요렇게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꿀팁들을 많이 챙기는 알찬 시간이 될 거고요. 제발 제가 진짜 신신당부하는데요. 제발 부탁하는데요. 화작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읽고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풀겠다는 그런 무전략의 전략으로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지금 시간이 쫓기는데 화작을 언제 그러고 있겠습니까? 화작을 말이에요. 그렇게 풀어서 담아낸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화작을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화작을 다 맞았어. 그 얘기는 곧 앞에 공통과목 풀 시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쫓겨가지고 독서를 못 읽었어요. 문학 두 지문을 읽지도 못하고 그냥 찍었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화작은 철저하게 요령 중심의 공부가 되어야 한다. 전략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신신당부하는데 2025 수능 개념 제 개념 개기일식이라는 강의에 21강부터 27강까지 딱 7강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세상에 없는 화작의 전략들, 개념들을 거기에 꼭꼭 눌러 담아 놓았습니다. 화작의 신세계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전략들을 이제 흉내내서 자기 것인 양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리지널리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화작의 요령들을 여러분 직접 말하자면 원조 맛집에서 꼭 자기 것을 만드시기를 신신당부합니다. 자, 35번에서 37번, 그 다음에 38에서 42번, 43에서 45번 3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번 시험 화작 문제는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35번에서부터 맨 끝 문제까지 모두 매번 수능에 출제되는 그 동일한 문제 유형들이 그대로 반복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작은 제가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 해설 강의를 하게 될 경우 매번 시험마다 총평에서 화작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어요. 화작은 그런 파트입니다. 특별히 신유형이 출몰했어요. 이건 세상에 없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화작은 매우 안정적인 세팅이 이미 이루어진 분야고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한 지문 한 지문, 한 세트 한 세트를 대단히 전형적인 것이다 생각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요령을 공부하는 그런 전형성에 대한 탐구가 반드시 요구되는 분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십시오. 자, 제가 지금 첫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혹시 화작에 대해서 큰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학생을 위해서 제가 세트의 구성이나 소재의 활용이나 또 문제의 유형에 관해서 설명들을 팁들을 전략적인 설명들을 많이 할 테니까 필요하다면 막 메모해가면서 머릿속에 집중해서 듣도록 하십시오. 자, 3개의 세트. 첫 번째 세트는요. 주로 발표와 강연으로 이루어집니다. 발표 혹은 강연인데 그 발표를 하는 사람, 강연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 즉 학생이 발표하는 거고 탐구에서 전문가가 강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발표라고 돼 있든 강연이라고 돼 있든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내용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뭐 깊이의 차이든지 뭐 성격의 차이든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는 화법 단독, 발표 혹은 강연의 자리. 뭐 강연은 사실은 발표의 변형이니까 발표로 합시다. 발표의 자리. 그리고 이 대본은 대체로 이런 길이로 되고 요 제시된 밑에 35번 문제가 딱 요 자리에 딱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계속 화작 문제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3개의 문제가 나오고요. 이 문제가 35번 이렇게 발표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 발표의 어떤 대본을 분석해보는 문제가 되겠지. 그 다음에 36번에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 37번에 발표를 들은 학생의 청중의 반응에 관련된 문제. 이게 여러분 기출 보세요. 매번 이런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한 8번, 7, 8번은 그냥 딱 전형적으로 이 구성으로 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봐. 똑같은 틀인데 매번 반복되는 거에 당연히 해결하는 요령도 똑같아야지. 문제를 똑같이 내는데? 뭐만 달라져요? 그 안에 내용물만 달라지는 거야. 소재만 달라진다고요. 그게 제가 아까 총평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이번에는 뭘 선택했어? 지난번 체험학습 때 동글동글 전통 가구 박물관에서 이 물건들 본 적 있죠? 이게 소반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이 소반들 자료 1, 자료 2, 자료 3 이게 각각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뭐 나주반, 해주반, 통영반 소반의 종류, 지역에 따라 주로 사용되던 그 소반의 종류를 제시하는 것으로 제시됐단 말이야. 전형적인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읽고 문제 풀 수는 없어요. 자, 요령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35번 문제부터요. 이런 문제 딱 보면요. 보세요. 키워드를 먼저 선정해야 돼. 35번은요. 자, 봐.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짐작하고 있다 그랬어요.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이래야 되겠지? 청중의 관심을 짐작하는 거야. 근데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됐지? 이건요. 우리가 이 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이건 내용에 의존하는 선지라는 것과 단서는 그나마 이런 얘기는 이 발표에서 앞부분과 끝부분 중에 어디에 나올 것 같아? 뭐 중간에 한중간에 갑자기 나올 것 같아? 딴 얘기 하다가 한창 본론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할 것 같나요? 아닐걸요? 맨 끝에 이 얘기를 덧붙이겠습니까? 아니죠. 맨 처음에 얘기할 거야.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언급하는 것은, 그래서 그걸 뭐 짐작한다 이런 것은 만약에 있다면 맨 앞부분에, 즉 여기 대본으로 치자면 1문단에 나와야 할 내용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야 돼. 선지가 여기 이 35번 문제의 유형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런 선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출제 요소들이 각각 어떤 사인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지를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2번 갈까요? 자, 중간중간에 그랬으니까 적어도 2번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청중에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면 상호작용한대. 질문하고 대답 들으면 상호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작용을 하는 건가 아닌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럼 뭐야? 중간중간에 질문하고 대답하는가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거는 아까 여기서 이건 맨 앞에를 확인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용 의존적인 선지구나. 2번은 뭘 힌트로 딱 잡아야 되지? 이건 물음표를 찾아야 되겠구나. 뒤에 괄호가 따라오겠구나. 오케이? 즉 물음표랑 괄호 세트, 뭐 이것까지 굳이 안 봐도 괄호가 있는 데를 주목하면,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게 있는 걸 보는 거야. 괄호에는 보통 자료를 가리키며, 그지? 뭐 목소리를 크게 하며, 높이며, 뭐 어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선지 내용에 부합하는 괄호 안의 내용은 주로 뭐겠어?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2번이 참이려면. 그럼 봐요. 이 화작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선 제가 매지가이라고 부르는 빨리 후루룩 필요한 데만 찾아줘야 하는 눈이 필요하다고. 언제 이걸 다 읽고 있겠어. 그럼 봐. 2번은 1번과 달리 위치, 어떤 특정 지역을 보라는 게 아니라 괄호만 있는 데를 찾으면 돼. 자, 자료를 제시하면 청중의 대답을, 셋째 줄부터 바로 청중의 대답을 듣고가 나왔다. 그 다음에 2문단에 가니까 셋째 줄에 또 청중의 대답을 듣고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 밑에 3문단에 가니까 청중의 대답을 듣고가 또 나온다. 그 앞에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세요? 그럼 봐. 이미 답은 나왔어.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2번이 확인됐어요. 거기 예를 들어 2문단에 그거 보세요. 둘째 줄. 변죽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중간중간에 그랬으니까 또 한 번 나와야 되겠지? 3문단에 가니까 어떤 문양이 보이시나요? 네, 꽃 문양이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느껴졌어요? 이미 만족했지? 답이 2번이에요. 선생님, 이걸 1문단에서 확인하는 걸 안 해도 됩니까? 이걸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먼저 할 수 있죠. 왜? 이게 더 쉽고 빨리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맨 앞부분은 봐야 돼.
안녕하세요. 지난번 체험학습에서 전통과목을 봤죠? 이게 이제 소반입니다. 소반이 개념이 이런 겁니다. 오늘 무슨 민속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거에 대해서 발표할게요를 빠르게 훑어. 그냥 뭐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어. 인트로 역할을 하는 1문단은 빠르게 훑어야 돼. 그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보는 걸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동시에 얘가 틀렸다는 것과 물음표와 뒤에 주는 청중의 대답을 듣고 해당되는 게 확인되는 2, 3문단에서 확인되는 그것들을 금방 확인하면서 답이 2번이면 금방 나왔다. 그럼 봐, 실전이다? 여러분 실전이었잖아 이번에. 그럼 3, 4, 5번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돼. 2번 답 찾았으니까. 시간을 빨리 단축해야죠. 이거는요, 제가 용어를 붙인 게 요 첫 번째 세트는 스피드 그룹에 해당되는 거야. 빨리 답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38에서 42번에 해당하는 화작 복합 세트, 그게 주의력 그룹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이건 스피드 그룹이에요. 앞하고 뒤 화작 단독 세트들은 빨리 풀어야죠. 물론 정확해야 하지만. 자, 3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청중의 요청에 따라 추가하여 설명한다. 그럼 보세요. 청중의 요청에 따라 추가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역시 뭔가 괄호를 통해서 그런 게 지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중한테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 아, 그런 게 궁금하시군요.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가 뭐가 따라와야 되거든. 근데 그러려면 그런 걸 지시하는 괄호가 있겠냔 말이야. 청중의 이야기를 듣고 해당하는 게. 묻고 답하는 거 이외의 이런 역할을 하는 괄호에 해당되는 건 없죠 지금. 그 다음에 사전 지식을 환기하며 발표 내용을 조정한다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내용 그 의존적인 선지인 거야. 그러니까 청중이 사전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서 그거에 따라서 내용을 조정한다는 거야. 추가로 집어넣거나 혹은 뭘 덜어내거나 하는 것들은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자,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2번 선지에 비해서 4번 선지 같은 건 검토의 순위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기라고. 그걸 직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자,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해를 돕겠지. 그러니까 이건 검토할 필요 없고, 직접 어떤 견해를 인용한다는 건 뭐가 나와야 돼? 뭐 어쩌고 동글동글 박사가 그러는데 뭐 어쩌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게 있냔 말이죠. 매지가이로 보세요. 전문가가, 이 소반 전문가가 견해를 직접 인용한 부분이 있는가? 없단 말이지. 이런 기호 같은 게 보이냔 말이에요. 없죠. 답은 2번임이 명확합니다. 근데 실전에서 아까 얘기했어요. 자, 선지에 지금 얘기한 체크 포인트들을 체크를 선지를 5개를 했다. 그러고 나면 맨 처음에 여러분이라면 뭘 검토하겠습니까? 겉으로 바로 드러나는 거 있죠? 2번과 5번을 먼저 검토해야 돼. 있으면 대박이지.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데. 왜 제가 2번과 5번이라고 얘기합니까? 1, 3, 4는요. 2번과 5번에 비하면 내용 의존도가 높은 선지들이야. 그러니까 안 읽어보고 외적, 형식적 특성만으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2번과 5번을 먼저 검토한다고. 그랬더니 답이 걸렸잖아. 그럼 끝이에요.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36번 갑니다. 이 문제는요. 몇 가지 팁을 얘기하겠습니다. 잘 봐요. 자료 1, 자료 2, 자료 3이 각각 이제 1문단을 아까 우리가 훑어본다 그랬는데 1문단에 이랬어요. 나주반, 해주반, 통영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했거든. 그러고 나서 2문단, 3문단, 4문단으로 가면서 나주반, 해주반, 통영반을 각각 설명한다고.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 1문단 끝에서 자기가 어떤 순서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지를 1문단 끝에서 보통 제시하는 경우,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 거기서 제시하거든.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게 그 순서로 보통 이어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곧 많은 확률, 높은 확률로 이게 나주반, 이게 해주반, 이게 통영반이란 얘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보세요. 선지에서 자료 1 나주반 얘기하는 거 2문단에 있는 부분이죠. 그걸 활용해서 변죽과 상판의 결합 방식에 따른 변죽의 형태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2문단을 통째로 문단 단위로 보는 거야. 변죽이 어떤 기능을 하냐, 판전을 통으로 가고 서로 결합한다, 어쩌고 틀어지는 거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어떻고 기능이 어떻다라는 것을 2문단에서 설명하는 나주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맞네, 딩동댕. 자, 2번 자료 2를 활용하여, 자, 해주반에 관련된 거, 그걸 활용하여 해주반의 다리 형태를 통해, 다리가 지금 봐봐,
이런 다리하고 다르지 얘가 좀 판처럼 돼 있잖아. 다리 형태를 통해 그와 관련된 장식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 이 그림만 봐도 참인 걸 알겠네. 그치? 이 다리나 이 다리보다는 이게 물론 이거보단 이게 좀 더 장식적인 다리이긴 하지만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장식적인 다리 아닙니까? 딱 보기에도 그지? 그럼 산문단에 딱 보니까 거기에 다리에 여러 문양을 조각할 수 있다, 뭐 문양을 새겼다, 이 부분이 운각이다 이런 부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운각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가리키는 건데, 자, 그 얘기를 설명해 놓은 거 보니까 2번도 참인 걸 확인할 수 있지. 크게 읽어 그냥. 그러니까 뭘 세세하게 뭐 여러분이 지금 이거 소반으로 무슨 소논문 쓸 겁니까? 그냥 팩트 정오만 판단하면 돼요. 3번 자료 3을 활용하여. 근데 이게 통영반의 4문단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통영반의 중대가 소반의 구조적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중대라는 말이 어디 있는가를 딱 찾는 거야. 그러면 4문단에 보면 자, 다리의 중간에 중대도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 이게 중대구나. 맞죠? 거기 위에는 사실은 족대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족대 4문단 첫 부분에 족대가 나오는데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족대고 여기에 이게 중대란 얘기야 말하자면, 그지? 이건 중대, 이건 족대란 얘기라고. 근데 자, 통영반의 중대가 소반의 구조적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당연히 그렇겠지. 이거는 구조적 안정감이 그 결정적인 기능임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나 상식적인 추론을 통해서 금방 판단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다리와 다리 사이를 더 단단하게 연결해 줍니다 했으니까 구조적 안정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해당되는 대만 찾아가서 그 필요한 정보만 쏙쏙 그냥 본단 말이야. 4번 자료 1과 2를 활용하여 해주반과 나주반에서 운각의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자료 1과 2 나주반과 해주반이에요. 근데 나주반과 해주반에서 운각에 관련된 게 3문단에 가면 나오거든. 자, 해주반의 운각은 상판과 다리를 연결하지 않지만 나주반의 운각은 상판과 다리를 연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 안 돼도 괜찮아. 중요한 건 형식이야. 진술의 형식이라고. 나주반의 운각은 이렇지만 해주반의 운각은 이렇습니다만 알면 되는 거야. 왜? 그거니까 지금. 맞죠? 근데 볼까? 5번 자료 1과 3을 활용하여. 그럼 나주반과 통영반, 그럼 2문단과 4문단의 얘기겠죠? 그럼 보세요. 나주반과 통영반은 다리를 특정 동물의 다리에 비유하여 형태상의 공통점을 드러냈다는데 딱 봐도 이게 틀렸네. 5번이네. 왜? 이거는 무슨 동물의 다리 같은 느낌이 바로 들죠? 실제로 4문단에서 호족이라고 했다고. 호랑이 다리 어쩌고 언급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지? 그런데 얘는 딱 보기에도 이게 무슨 동물의 다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바로 1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3에 대한 얘기. 2문단에는 동물의 그 무슨 다리 모양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자, 36번 문제의 경우는요. 이 세트 안에서 항상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35와 37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내용 의존도가 높은 문제 유형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걸 그냥 무턱대고 다 읽어 나갈 필요 없이 이 문제가 유도하는 질서에 의해서 선지에 필요한 부분만을 검토하는 전략. 오케이? 이해됐어? 자, 다시 지문을 읽고서 그걸 여기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안에 있는 순서의 질서를 지문 검토에 활용하라. 오케이? 그걸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문제풀이를 하십시오. 자, 그 문제풀이의 대상은 뭐야 되겠습니까? 기존의 화작 문제집, 기출문제집, 엔드, 수능 특강 화법과작문. 맞죠? 또 수능 완성에 여러분이 만날 화법과작문 문제들. 그런 걸 여러분들의 전략을 적용하는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랬는데 그 문제들을 다 풀었는데도 이제 더 풀 문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사실 시중에 EBS 교재, 올림포스 이런 시리즈 비연계 교재 말고도 그것은 물론이고 그래도 더 풀어야 될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중에 다른 문제집들도 또 화작 문제집들이 일부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출을 제외하면 어쨌든 더 많은 문제를 필요로 한다면 그 문제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저한테 이제 개길식으로 화작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게 있어. 뭐냐면 화작이 이렇게까지 재미있는 문제풀이인지 몰랐어. 그래서 막 전략을 사용하는 게 너무 꿀잼이야. 선생님하고 막 겨루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시간을 막 엄청 단축하고 정답률은 확확 올라가.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화작 공부만 하고 싶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자, 37번 갑니다. 제가 이 문제를 뭐라고 부르죠? 고향을 떠난 문제, 곧떠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고요? 지문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보세요. 소반을 나무로 만든다고 했는데 나무의 종류를 알려주지 않아서 궁금해.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봐야겠어 이거라고. 그러면 1번 학생 이름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알려주지 않아서 궁금해. 오케이, 됐네. 학생 2로 갑니다. 평소에 전통 가구에 관심이 많았는데 알 수 있어서 유익했어. 게다가 어디 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니 믿음이 갔어. 그러면 발표 내용이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거 맞죠? 요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다니 믿음이 갔다. 지문 안에, 자,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지문 안에 화법의 대본에서 국립샘샘민속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다는 말을 얘가 안 했는데, 발표자가 안 했는데 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이게 선지가 잘못된 일그러진 선지가 됐다. 이런 세팅은 안 나와요. 아시겠죠? 안에 일부러 거기 지금 1문단에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오늘은 국립샘샘민속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뭐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랬잖아. 그걸 일부러 넣어놓고 그걸 바탕으로 발표를 한다니 믿을 만하고, 이렇게 세팅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 놓고 뭐?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고 있다. 판단했잖아 지금. 3번 학생 3 보세요. 상판의 모양이 둥근 것도 있다고 뭐라고 알고 있는데 제시하는 소반은 그렇지 않았어. 그럼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선지식과의 차이가 나는 발표 내용을 주목한 거네요. 상판의 모양에 따라 소반의 구조에 차이가 있을지 알아봐야겠어 라고 했네요.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발표 내용을 비교하는 거 맞죠? 이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발표 내용이 그렇지 않았으니까. 됐네? 4번 갑니다. 학생 1과 3은 발표 내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고 했다. 찾아봐야겠어, 알아봐야겠어, 딩동댕. 5번 볼까요? 학생 2와 3은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판단하며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얘는요, 평소에 관심 많았는데 알 수 있어서 유익했어 이러니까 맞네. 근데 3은요,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판단하며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애가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니?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문에 대한 지식이, 독해의 경험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뭐라고 부른다고? 고향을 떠난 문제라고. 고향이, 소재는 여기서 취해가지고 문제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선직 정답 고르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봐. 세 문제 푸는데 35, 37은 그냥 풀리는 거고 36만 필요한 데만 찾아가서 답 골라내면 되는 거야. 이걸 그냥 무턱대고 다 읽을 일이 아니라고요. 스피드 그룹이라고. 아셨어요? 자, 답 5번으로 골라야죠. 고향을 떠난 문제. 분명히 말합니다. 요 박스 안에 사용된 학생 1, 2, 3의 반응과 선지 사이의 매칭만 가지고 답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다. 아시겠죠? 대표적인 고향을 떠난 문제가 바로 이 37번 자리에 매번 나오는, 자, 듣기의 적절성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됐죠? 청중의 반응을 평가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렵고 중요한 세트로 갑니다. 사실 여기서 35, 36, 37 중에는 뭐 대단히 어려웠다거나 여러분이 이건 꼭 주의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얘기할 만한 문제는 없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 세트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화작의 3개의 세트 가운데 제일 조심해서 집중해서 풀어야 될 세트가 뭐라고? 가운데. 여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세트가 뭐라고요? 마지막 세트. 맨 앞에 세트가 제일 쉬워요. 화법이. 자, 그럼 어려운 순서대로 늘어놓을게. 화작 통합, 작문 단독, 화법 단독. 아시겠죠?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다면 있잖아, 이런 그 전략을 쓰는 것도 괜찮아요. 화작의 정복 전략으로 이 가운데 세트를 먼저 풀어보는 것도 좋아. 그러고 나서 나머지 세트들, 스피드 그룹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덜 쫓기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스피드 그룹으로 가서 빨리 해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어쨌든 봅니다. 거기 세트문들을 보시면요, 가는 생태환경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다. 문에다 보셨어요. 지금 대화하고 글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대화라는 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토의예요. 2015 이 지금 여기 우리 교육과정에는 토의라는 화법의 유형이 결락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토의다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별로 안 쓰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대화이다 했어요. 근데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이게 어때? 이게 토의야. 이걸 토의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그쵸?
토의를 하고 있어요. 학생 1, 2, 3이 함께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의의 내용을 검토하라 이거 아니야? 자, 이럴 때 38번 문제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어요. 하나 고르는 겁니다. 나머지는 엉뚱한 소리고요. 그럼 학생 1이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략을 얘기하는 것 중에 화법 세트의 문제 해결 전략 가운데 개길식으로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 진행자가 있는 화법의 세트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토의에서 사회자라든지 토론의 사회자라든지 면담이 진행된다면 피면담자 말고 면담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관련된 이 세트들은 진행하는 사람, 이끄는 사람. 자, 예를 들어 사회자가 있고 앵커가 있고 기자가 나와서 문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앵커의 말. 토의를 하고 있다면 학생 1이 사회자니까 의장이니까 얘가 지금. 그죠? 얘가 동아리, 생태환경 동아리의 장인 것 같아 아마. 동아리 회장인 것 같다고. 얘가 토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행자의 말을 뼈대로 검토하는 거 아주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왜? 직접적으로 38번 문제 같은 문제를 내기조차 해, 심지어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용의 큰 흐름을 잡아나가는 데는 진행성 발언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건 되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해볼까 실제로? 자, 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큰 피해를 주는 침입 외래 생물에 대해 교재에 글을 쓰기로 한 거 기억하지? 침입 외래 생물의 개념부터 이야기해볼까? 그럼 이제 개념 막 얘기하겠지. 학생 1이 맞아, 뉴트리아도 고기랑 모피를 얻기 위해 도입해 농가에서 사육했다가 자연생태계로 유출됐다고 들었어. 이러한 이유 외에도 또 있을까? 라고 다음 화제 이어지는 추가의 이유를 묻는 말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발언을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 또 추가 이 얘기를 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유출된 외래생물 중에 침입 외래생물이 있는 거구나.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 라고 그러면 침입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 측면으로 화제를 쓱쓱 바꿉니다. 그럼 이제 뭐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를 보완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완해야 될 구석이 있는 거지. 온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지 못하니까 지금 문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럼 보완할 방안을 막 애들이 또 학생 2와 3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끝에 가서 학생 1이 뭐라 그럽니까? 저 끝에 가니까 그래, 생태계 교란 생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검역하고 민간 차원에서 이들을 함부로 반입하거나 자연 생태계에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오늘 얘기를 참고해서 글을 써볼게. 검토해줘. 오케이? 됐죠? 그럼 봐요. 이제 학생 1이 한 말에 따라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큰 흐름을 일단 잡았다? 3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흐름을 잡는 건 다음 문제들, 다른 문제들을 세트 내에 다음 문제들, 가를 매개로 한 문제를 푸는데 압도적으로 큰 도움을 줘요. 자, 봐라. 일단 38번 문제의 답을 골라봅시다. 대화 내용에 관해 질문하며 정보의 출처를 요구했다. 방금 읽었던 학생 1의 말 중에 정보의 출처를 요구하는 게 있었나요? 없죠? 탈락. 2번. 대화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화 내용을 전환하고 있다. 자,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용을 전환하는 것은 없어요. 용어의 개념을 자기가 직접 정의했나요? 처음에 했던 말에서 개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애들이 정의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을 대화 목적을 밝히며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요청하는 거 있었나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라고 애들한테 요청하는 말 안 한다고. 4번. 대화 내용을 요약하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 맨 끝 발화가 그랬잖아. 생태계 교란 생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검역하고 민간 차원에서 이들을 함부로 반입하거나 자연생태계에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내용을 요약해서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한 거죠. 맞아? 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부터 크게 생각해봐도 두 개의 유용한 점을 얻었어. 뭐냐? 토의의 내용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았고요. 물론 이 문제 정답을 찾은 거 말고도, 그지? 자,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았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얘기한 결론에 해당하는 방안이 지금 방금 검토한 이 정답지에 해당하는 학생 1의 마지막 발화에 핵심이 다 요약되어 있는 거야. 요약이 되어 있는 거야. 다시. 자,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검역하고 민간 차원에서 함부로 반입하거나 자연생태계에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정리가 명쾌하게 됩니다. 됐죠? 38번 해결했다. 39번 가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유의해야 됩니다. 화법 문제 중에서
화법 5개의 문제 가운데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이 바로 이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자, 그럴 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까지 했으니 적절한 게 4개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문제 그래서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봅시다. A에서 학생 3은 근데 이제 A 부분을 봐야 되겠지. 학생 2, 3, 2, 3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B 부분을 보니까 학생 B 부분은 2, 3, 2, 3, 2, 3 이렇게 계속 2, 3, 2, 3, 2, 3으로 진행되는 게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 맞지? 자, 그러면 보세요. A 부분을 봅시다. 개념부터 이야기해 볼까 그랬더니 조사한 바로는 그러면서 이런 거라고 해. 얘네들이 피해를 주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개념을 설명하고 학생 2가 그랬더니 학생 3이 뭐라 그래? 맞아. 우리에게도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데 그런데 외래생물은 어떻게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지? 궁금증을 이야기했어. 학생 2가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구나. 라고 그 말을 다시 받아서 이제 질문을 확인합니다. 경제적 목적, 관상 또는 반려의 목적으로 국내에 도입한 거야. 이후 자연생태계에 유출된 거지. 필요해서 도입한 외래생물이 왜 자연생태계로 유출된 거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했거든요. 봅시다 그럼.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있죠?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그거 아니야? 자, 우리가 필요해서 도입한 외래생물이 왜 자연생태계로 유출된 거지? 말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거야. 그 다음 뭐라고 했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라고 일부러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말까지 명시적으로 갖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화작 문제를 내는 출제자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확실한 근거를 대본에다가 반드시 넣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반드시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B니까요. 자, A와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말한 내용을 재진술을 하면서 상대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A에는 확인 됐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학생 2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말한 내용을 재진술을 하면서 상대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확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와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 거 봅시다. 학생 3이 말한 것 중에서 거기 자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인다 그랬어. 학생 3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학생 2가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어 그랬더니 맞아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한테도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준다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학생 3이 맞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이 침입 외래생물이 피해를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덧붙였다. 됐지? 그럼 이제 A에 관한 걸로는 1번도 맞는 얘기, 4번과 5번의 A에 관한 설명도 만족이 됐어요. 자, 그랬더니 뭐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그랬더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 경제가치 떨어지고 관리 소홀해지고 흥미 감소에 유두 방사하고 맞아 뉴트리아도 고기랑 뭐 필요하기에 더 저 이런 얘기 또 있을까? 아까 우리 학생 1이 봤던 거고요. 우연히 국내에 유입됐다가 자연계로 유출된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짐 같은 데 섞여 들어온 경우도 있다 이런 거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랬더니 정부기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있다 그랬어. 그럼 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뭐 반입 수입이 규제되고 포획 채취 등의 퇴치 행위도 활동도 병행된다고 들었어. 그랬더니 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 그럼 보완할 방법을 얘기해보자. B로 갑니다. 보완할 방법에 관한 얘기다. 그지?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 2가 정부 차원에서 이걸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야 돼. 그랬더니 학생 3이 같은 생각이야. 생태계 교란 생물을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면 이들의 개체 수를 줄일 수 있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아.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그랬더니 3위. 하지만 개체수를 줄이는 것보다 생태교란이 유입되지 않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지 않을까? 유입되면 퇴치도 어렵고 무엇보다 이들은 소중한 생명이니까. 그랬더니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그럼 정부에서는 검역을 철저히 진행해서 유입 막아야 되고 민간 차원은 뉴트리아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랬더니 붉은 귀 거북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을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 우리가 책임감을 먹고 이들이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이런 흐름이란 말이야. 그럼 보세요. B에 관한 거 검토해 봅시다.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말한 내용을 긍정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뭐 거기 맞죠? 학생 2가 맞아.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동의를 표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를 언급한대요. 위에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동의를 표했죠. 그 다음에 또 생태계 교란 생물을 다양하게 활용하게 된다면 이들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되는 효과를 언급한 거 맞아요. 자, 그럼 이제 B에 관한 단독 선지인 2번과 3번은 만족이 됐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뭔가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말한 내용을 재진술하면서 상대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게 있나요? 자, 학생 2가 학생 3의 말을 재진술하면서 상대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 학생 2의 말은요, 학생 3의 말을 재진술하는 건 없어요. 그쵸? 학생 2가 말을 총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지? 그러니까 답이 4번으로 밝혀졌어. 5번은 볼까?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인대. 있잖아. 붉은 귀 거북 얘기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야. 끝에 덧붙였거든. 그러니까 저기 학생 2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학생 3이 말 뜻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덧붙이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답을 4번으로 골라요. 자, 지금 여러분 어때요? A와 B의 내용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검토를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앞에 스피드 그룹의 문제들과는 달라요. 이거는 덤벙덤벙 어떻게 빨리 요령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시겠어요? 명심하세요. 이건 요령을 부리지 말아야 될 문제 유형이야. 여기엔 요령이 없어요. 이 문제 유형은. 덤벙대다 이거 틀리잖아? 집에 와서 땅을 치며 울어요. 알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40번 갑니다. 40번 문제 별표 치세요. 제가 총평 때 얘기했던 그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왜 제가 별표 치라고 하는지. 어려워서 그래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를, 이 문제의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 잘 봐. 화법과 작문은, 자 봐. 앞에 38에서부터 38, 39, 38이란다 참. 35, 36, 37 화법 단독이라고 그랬지? 화법 문제예요, 세 문제 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 다음에 38에서 42번에 해당되는 5문제 가운데 지금처럼 보세요. 38번 문제. 38번 문제. 학생 1이 한 말에 관한 화법 문제 보이시죠? 39번 문제 어땠어? A, B를 분석하는 화법 문제야. 됐지? 그럼 봐. 35, 36, 37, 38, 39 5문제 화법 문제 나왔다? 그 다음 사실은 뒤에 볼까? 41번부터 나를 가지고 한 글쓰기 문제. 그 다음에 42번 어때요? 문단 고쳐쓰기 문제. 그럼 41과 42가 장문 문제로 넘어갔네. 그 다음에 43, 45가 다 뭐야? 장문 단독. 그러면 눈에 보이세요?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뭔지? 40번을 가운데 딱 얘가 센터야. 그리고 이 앞쪽 5문제가 전부 화법 문제. 그 다음에 저 뒤쪽 5문제가 전부 장문 문제. 얘는 뭐예요? 화법과 장문 문제. 오케이? 자, 가운데 38에서 42번 5문제 세트가 화법과 장문 통합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세분해 보면 2문제는 화법 문제, 2문제는 장문 문제. 한 문제가 바로 화법과 장문의 통합 문제야. 왜? 가는 화법이고 나는 장문이잖아,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 문제 안에 그야말로 화학적 결합이 이 한 문제에서만 일어나 있다고.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자,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난도가 높아져요. 부정발문을 쓰면. 적절한 게 4개나 있다는 얘기거든. 확인해야 될 게 4개나 돼. 헛소리가 하나란 얘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화작에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는 문제가 고마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일부러 난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까다롭게 만든 함정 파는 문제라고. 언매와의 어떤 난도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한 역할을 악역 담당하는 애가 전형적으로 40번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몇 번째인지 몰라요. 제 기억에 몇 번째인지 몰라. 최근에 계속 치러진 모든 시험에서 화작 문제의 제일 높은 난도는 40번 문제였던 것 같아. 제 기억엔. 오답률이 제일 높다고요.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화법과 장문. 즉 이 얘기는 지금 봐봐. 가 하나 단독으로 풀 수 있는 38, 39 혹은 나 하나로 풀 수 있는 41, 42와 달리 둘을 믹싱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 아시겠죠? 그럼 이제 나를 가지고 이럴 때는 말이야. 이제 물론 41과 42를 먼저 풀고 40번으로 가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41번 문제를 볼게. 나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그 다음에 42번 문제. 요거는 지엽적인 문제죠. 마지막 문단을 이게 before고 현재의 오문단이 after라는 거거든. 나의. 그죠? 이건 부분적인 문제야. 그럼 봐요. 요거는 이제 요 해당되는 문단만 문장 단위로 쪼개가지고 푸는 문제니까 그거 말고 이게 더 큰 차원의 문제겠죠. 나를 가지고 큰 틀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이해해봅시다. 1문단. 나는 이것도 앞에서 화법대본 보듯이 그냥 설렁설렁 읽으면 안 돼. 이거는 조금 그거보단 조금 더 정교하게 읽어야 됩니다. 물론 비문학 독서만큼 그렇게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글 자체가 아니에요. 흐름이 중요하다. 보세요. 1문단. 침입 외래 생물은 이런 걸 말한다. 이들은 토종 생물의 서식지를 빼앗는 등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고 많은 양의 농작물을 섭식하고 시설물 파괴하여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인간에게 질병을 옮기는 신체적 피해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얘기들이 어떤 피해로 이어지는지가 개념 설명에 의해서 1문단으로 왔어. 2문단. 외래 생물이 국내에 유입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경제적 목적, 관상 목적, 관리 목적 때문에 의도적으로 들어온 경우, 다음으로 여행객의 짐이나 교육 물자와 함께 비의도적으로 들어온 경우이다. 그러면 의도적인 경우와 비의도적인 경우. 자, 그 다음에 관리 소홀로 뭐 자연 생태에 유출되고 많은 경우가 침입 외래 생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유입 경로에 관한 걸 이야기한 게 2문단. 3문단 갑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이러이런 법률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생태 교란 생물을 지정하여 유입 규제하고 퇴치 활동 병행한다. 하지만 이러이런 특성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단풍잎 돼지풀을 약품이나 화장품의 소재로 활용하는 기술처럼 생태 교란 생물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하여 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정부에서 법률에 의거해서 지정해 가지고 막고는 있지만 퇴치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오케이? 그게 3문단이야. 4문단 갑니다. 하지만 개체수를 줄이는 것보다 유입 자체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검역 강화하고 민간 차원에서 위험성 알고 국내에 들여오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들여왔다면 유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됐죠? 5문단 갑니다. 요거로 인한 어쩌고저쩌고 피해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뭐 근데 여기서는요. 5문단은 열심히 안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왠지 아세요? 5문단은 단독으로 42번이 담당하고 있는 문제라고. 알겠지? 나머지 문제는 웬만하면 5문단을 건드리지 않아요. 이런 세팅에서는. 아시겠죠? 자, 봅시다. 41번을 먼저 보자 그랬어.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그럼 고맙게도 옳은 소리가 하나뿐이란 얘기죠. 그럼 봅시다. 제재가 지닌 특성을 드러내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서술하였다. 답 나왔는데? 자, 침입 외래 생물이라는 것이 지닌 특성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서술한 부분이 훑어보는 과정에 있었죠. 어디에 있는가 하면 3문단에서 중간쯤에 하지만에서부터 쉽지 않다까지가 그거야. 근데 그 해당되는 대목을 딱 찝지 않더라도 일단 이런 거 한번 활성화해보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 이 글이 침입 외래 생물에 관한 거야. 그래서 그걸 뭐 위에서 아까 토의에서 얘기했었지만 어떻게 막아내고 뭐 유입을 어떻게 최대한 차단하고 이래야 되는지에 관한 대책을 보완할 방법을 생각해보는 그런 글이란 말이야. 그럼 보세요. 여기서 제재에 대한 인식을 시기별로 제시하여 인식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있을 필요가 있겠나?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게 없다는 것도 당연하지만 애초에 말이야 선지 생겨먹은 게 이런 얘기는 이 제재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장문 상황을 고려해 보면 맞죠? 장문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글의 주제, 글의 목적, 예상 독자 하나 더 하면 매체 이런 거거든. 자,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건 애초에 어울리는 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4번 볼까?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대요. 그래가지고 제재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를 제시한대. 정책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편다라는 건 언급된 것도 아까 가에서도 있었고 나에도 잠깐 있습니다만 이게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를 볼 필요는 없어. 그게 뭐 굳이 여기서 필요하겠나? 그냥 상식적으로 논리적인 상상을 판단해 추론해 보는 거야. 자신의 경험과 제재를 결부하여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하였다. 아니 여기에 무슨 반론이 예상되냐고. 뭔 반론이 여기 반론이 뭐가 있어. 침입 외래 생물 그냥 들여와도 됩니다. 이런 반론이 있으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재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소개될 필요가 있냐고 이 글에. 뭐 그런 글입니까? 각각의 의의를 왜 드러내는데. 자, 침입 외래 생물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우리한테 인간에게도 막 피해를 끼친다는 게 애초에 문제의식이잖아. 제재의 성격 자체가 그렇잖아. 근데 그걸 뿌리 뽑기가 힘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재가 지닌 특성을 드러내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서술하였다가 애초에 생겨먹기를 이 제재하고 성격상 정답이 될 확률이 뚜렷하게 나머지들보다 훨씬 높은 선지라는 걸 판단하는 그런 감도 여러분한테 필요하다고. 그게 필수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42번 볼까요? 보기는 나의 마지막 문단 초고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건 문장 단위로 쪼개서 판단하라는 게 요 선지 자체가 그렇게 생겼지. 첫째 문단은 이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둘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이니까 요거. 세 번째 문장은 이러니까 요거. 네 번째 문장은 이라는 건 요거. 다섯째 문장은 5개. 일부러 5개 문장으로 만들어놨네. before, after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before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의한, 이거부터 이상하다, 그지? 생물로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이들이 생태계에 유입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F부터 볼까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이들의 생태계에 유입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나머지 다 똑같은데 여기만 차이가 나네요. 이거 읽었을 때 현재 F부터 5문단의 첫 문장 말고 여러분이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조사를 교체하는 게 어때? 라는 조언을 들었다면 이걸 고칠 때 어떻게 고쳐야 됐을까? 요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생태계 교란 생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고쳤다면 모르겠다, 그지? 그러면 요 선지도 정답이 되지 않겠죠. 적절한 게 되겠죠. 그지? 요 조언을 받아서 애프터가 교란 생물에 의한이라고 돼 있으면, 근데 애프터가 어떻게 있어? 생물로 인한으로 돼 있네. 그러면 조사를 고친 게 아니라 여기를 인한으로 고친 거잖아. 그러니까 조사를 교체하라는 지적을 반영해서 고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1번을 답으로 바로 찾았어. 여러분, 실전에서는요 이 뒤에 거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찾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맙게도 1번에다 답을 배치해 줬는데? 끝났지. 자, 이건 해설이니까 그 다음 가봅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빈틈없이 철저한 검역을 통해 이들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애프터를 보세요. 이를 위해 정부는 철저한 검역을 통해 국내 유입 차단. 결국엔 뭐야? 이게 문제인 거 아니야? 빈틈없이라는 게 사라졌죠.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수정하는 게 어때? 해가지고 이걸 날려버린 거 아니겠어? 애프터가? 그러네. 빈틈없이 철저한 검역. 그냥 철저한 검역 해도 되는데? 맞죠? 자, 세 번째 문장은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이 자연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접속어로 수정하는 게 어때 했으니까 그런데를 뭘로 고쳤습니까? 그리고로 고쳤네요? 그리고가 더 자연스럽죠. and로 연결돼야지. 이게 왜 그런데요? 화제에 전환됐나요? 자, 물론 현실적으로 이들의 퇴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라는 문장은 거기에 보니까 없어졌어. 맞죠? 삭제해야 되는 거야. 글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통일성이라는 게 뭐야? 하나의 주제 하에 그 주제를 구현하는데 다 기여해야 돼. 그렇지 않은 문장은 나가 떨어져야 돼요. 삭제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런 문장 아닙니까? 이거 사라져야죠. 사라졌잖아. 자, 마지막 생태계 교란 생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두의 노력. 뭘 지키는 거야? 무엇을 지키기 위한 거야? 자, 그래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니까 추가하자 그랬으니까 생태계 교란 생물로부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라고 여기 목적어가 들어갔네요. 지키다의 목적어.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얘기가 됐죠. 자, 1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 지적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정한 거 맞습니까? before, after 문장 단위로 쪼개서 했더니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선지 자체가 문장 단위로 쪼개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유형의 문제 before, after는 문장 단위로 쪼개서 before, after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거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42번을 공부했으니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40번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겠다. 아까 우리가 글을 봤으니까 자 보자. 가도 대충 내용을 훑어봤죠? 나도 우리가 방금 큰 흐름을 잡았단 말이야.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이 문제 제일 중요하고 어렵다 그랬어요. 화법 과장문의 과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화법하고 장문을 연결해주는 문제. 자, 가에서 침입 외래 생물이 주는 피해를 언급한 내용에 대해 나에서 구체화하여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그랬는데요. 이거 1문단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자, 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물을 말한다. 자연생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만 학생 2가 A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에 나의 1문단에 보니까요. 토종생물의 서식지를 빼앗는 등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많은 양의 농작물을 섭식하고 시설물을 파괴하여 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인간에게 질병을 옮긴 신체 피해. 그럼 봐봐.
거기에 자연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준다. 큰 피해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인간에게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준다는데 그게 왜 경제적, 신체적 피해인지에 대한 것도 1문단에 보충이 됐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딩동댕 합격. 가에서 정부기관의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 나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했대. 그 근거를 제시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 뭘로 지정해놨어? 라는 얘기만 가에서 했는데 나에 보니까요. 나의 3문단에 보니까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경우에 뭐라고 지정했다. 법률의 명칭이 여기에 추가가 됐어요. 됐지? 3번 가에서 외래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를 언급한 내용에 대해 나에서 의도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했답니다. 그래서 유형화했네요. 맞네. 아까 2문단에서 뭐라 했어? 자, 경제적 목적, 관상 또는 관련 목적 등 의도적으로 수입한 경우가 1번 들어온 경우, 2번 뭐, 두 번째 뭐, 다음으로 비의도적으로 그냥 짐에 묻어 들어온 경우, 이렇게 구별을 했단 말이죠. 오케이, 좋았어. 4번 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을 활용하는 기술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 나에서 사례를 제시한 거 맞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단풍잎 돼지풀을 약품이나 화장품의 소재로 활용하는 기술. 됐죠? 제시하여. 맞아. 근데 문제 해결 방안을 윤리적 측면에서 보완한다는 건 틀린 거 아니겠어? 이게 지금 윤리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완한 겁니까,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해가지고 해결 방안의 실질성을 강화한 거지. 그지? 이거 윤리적 측면에서 보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 사실 말장난이에요. 출제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집어넣는 거야. 이 문제를 틀리면 어떡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고. 선생님, 제가 틀렸어요. 그래, 이걸 왜 몰랐냔 말이죠. 이거 어이없는 돌멩이를 확 갖다 박아놨는데. 5번 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민간 차원의 해결 방안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 나에서 일부를 제외했대요. 문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확보했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거기 이제 B 부분 이후인데 가의 맨 끝에 부분 보면요. 자,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내에 함부로 반입하지 않도록 해야지. 또한 토종생물 보호 캠페인을 진행해야 돼. 그랬더니 하지만 그런 캠페인이 생태계 교란 생물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해결 방안의 적절성을 확보하려고 여기서 캠페인 얘기를 제외를 했다고. 거기 어디에 보면 자, 4문단에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4문단을 참고할 때 5번 선지도 맞는 말이 됐다고. 그지? 그러니까 4번만 틀리고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적절한 게 됐죠. 됐나요? 그럼 보세요. 38, 39, 41, 42, 40의 순서로 지금 풀었고요. 물론 40을 먼저 풀어도 좋고 뒤에가 사실 41번, 42번이요. 뭐 디테일들을 가지고 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문장 단위로 쪼개는 거긴 하지만 이건 부분의 지엽적인 문제고 41번이 디테일을 묻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40번을 먼저 풀어도 괜찮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력 그룹에 해당되는 이 문제들을 덤벙대지 말고 모두 풀었어야 했어.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납니다? 43에서 45번 장문 단독 세트가 납니다. 이거 보세요. 다음은 장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다 보시오. 장문 상황 보세요. 학교 신문에 우리 학교 학생의 진로 계획 수립과 관련된 글을 쓰려고 하는데 글의 종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이해됐죠? 학교 신문이라는 게 매체야.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게 이 글의 주요 독자겠죠. 예상 독자. 그럼 봐. 예상 독자. 물론 학교 신문은요. 학교 학생들만 읽는 건 아니죠. 선생님도 읽고 학교 구성원들은 다 함께 읽어. 교직원들이 다 읽어. 학생도 읽고 뭐 학부모도 읽고. 그러니까 학교 신문이라는 매체에다가 우리 학교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을 예상 독자로 한 그런 글을 쓴다. 이게 장문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그 주제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아직 명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로계획 수립과 관련된 글을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상황을 줬습니다. 그리고 초고를 줬어요. 자,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자, 이 경우요. 이 문제 유형을 여러분 35번 문제랑 유사한 걸로 인식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를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거기 지문에 해당되는 초고, 장문의 초고를 검토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검토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 유형들은. 자, 봐봐.
우리 학교 진로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원인을 제시한다. 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원인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이런 게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지 이따가 검토할 때. 그 다음에 2번 진로 계획 실천을 위한 우리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와 비교한다. 이게 키워드겠지. 아, 다른 학교랑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가지 봐야지. 3번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정보를, 자,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싶어 함을 언급한다. 확인해 봐야지. 학교에서 도입해야 할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해야지. 학교에서 도입할 프로그램. 5번 진로의 의미를 바탕으로 진로 계획의 중요성을 제시해야지. 자, 진로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로 계획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근데 사실 저라면요, 여기에서 반영되지 않은 걸 고르라겠습니다. 답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는요 대충 감이 오는데요, 저는. 왜? 지금 우리 학교 신문에다가 이런 작문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풀고 해설하고 또 출제해온 경험을 가지고 넘겨짚어 생각해 보자면 답은 2번일 가능성이 일단 압도적으로 높아요. 왠지 아세요? 생각해 보자. 여기서 지금 분명히 그런 내용으로 갈 거라고. 뭐 이제 내용이 이렇게 될 거라고 봐. 보통 진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맨 앞에 오지 않을까? 진로의 의미를 바탕으로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 그지? 이게 보통 1문단에 나올 거야. 실제로 확인해 볼까? 진로란 그죠?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모든 경과 활동이다. 됐죠? 바탕으로 진로 계획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자, 어떤 진로를 정하느냐에 따라 삶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만족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상대로 됐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런데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게 1문단 안에 또 연결. 내용의 흐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진로를 의미를 바탕으로 해요. 진로 계획이 중요한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게 도움이 별로 안 된다, 프로그램이. 이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할 거 아니겠냐고. 아니나 달라? 그런데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학생들을 도울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학교는 진로 프로그램이 피상적이라. 아, 그럼 이건 이 문단의 내용이네. 자, 이 문단. 자, 도울 방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진로 프로그램이 피상적이야. 그래가지고 진로 검사를 통해 돕고 있지만, 그러나 자료만 안내할 뿐이고 진로 검사 이후에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진로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로 검사는 해가지고 이런 걸 생각해보게 도와는 주는데 그 이후에 그냥 자료만 제공해주고 끝난다는 거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거는 애들의 의사를 안 따라준다는 얘기지. 이 문단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면 이제 3문단에 가서 그래서 뭐 대학하고 협력해서 이런 거 해야 된다. 4문단에 가서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통 해결 방안을 문단을 나누어서 첫 번째 해결 방안, 두 번째 해결 방안,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도입해야 할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하는 게 지금 여기에 3문단과 4문단의 내용이란 말이야. 맞죠? 선생님 보세요. 2번이 왜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짐작 넘겨짚으셨나요? 생각해봐라. 지금 이 작문 상황을 생각해보면 봐. 진로의 의미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1문단에 있는지는 이건 확인을 해야 돼. 진로라는 말이 워낙에 쉬운 단어니까 이 의미까지를 제시 안 하는 글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자, 확인하고 만약에 있다면 이게 처음에 나오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로 계획의 중요성을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도움이 이렇기 때문에 도움이 잘 안 돼. 애들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얻고 싶은데, 그러니까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를 한단 말이야. 이거는 이 글의 작문 상황을 고려하면 필수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다른 학교와 비교한다는 것은 이런 화제를 다룬, 주제를 다룬 글에서 필수적인 내용 요소는 아니겠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본다, 다른 학교의 사례와 비교해본다, 이런 게 흔히 있잖아.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흔히 이런 문제에서 출제하는 과정에 요 오진술 정답지로 활용되는 요소야, 이게. 다른 학교의 사례와 비교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다, 뭐 이런 거.
기출 풀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그러니까 화제의 성격상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게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얘가 2번이 답일 가능성이 미리 높다고 예측을 했던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자, 43번 그렇고요.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4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44번과 45번에 관해서 총평에서 주의하라 이랬는데요. 특히 44번 얘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총평에서. 이 문제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 헌법과 작문 문제에서 2개를 찍어라. 제일 중요한 문제 유형 오늘 봤던 시험에서. 그러면 40번 문제하고 44번 문제를 찍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이 문제가요. 흔히 시험에 최근에 45번 문제로 맨 16쪽의 맨 오른쪽 그 오른쪽 좌우 단 중에 우단 한 단을 다 차지하는 문제로 맨날 출제되던 그 문제, 이 유형이. 작문에서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에 해당되는 유형이라고. 그래서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시간에 쫓겨서 맨 끝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볼륨이 큰 문제다 보니까 오답률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어요. 요번에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화법과 작문 안에서는 이 44번 문제 오답률이 높았다고요. 자, 봐. 이 문제 유형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보완하려고 추가로 수집한 자료야. 기억 보세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다. 기억 다시 1번 보세요. 진로 계획을 수립했니? 얘는 20%, 아니요가 80%야.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봐. 1번. 기억 다시 1을 활용하여 진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그쵸? 학생들의 진로 계획 수립을 도울 방안이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1문단에 제시하겠어. 1문단에 우리가 도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1문단의 내용이 있거든. 진로 계획을 못 세운 애가 80%야.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도록 도와줘야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네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니다. 니은을 활용하여 그랬으니까 니은으로 가볼까요? 니은은요, 신문기사예요. 뭐라고 되는가는 동글동글시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진로체험센터를 개관했대. 자, 그럼 동글동글시의 진로체험센터에 관한 얘기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공간 구성하고 뭐 어떻게 체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방문한 학생들이 뭐 높은 만족감을 보였대. 됐죠? 그럼 이제 2번 선지 봅니다. 니은을 활용하여 동글동글시에서 개관한 진로체험센터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공간의 조성 사례로 4문단을 제시한다. 4문단이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지역사회 협력, 그래가지고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지역사회가 이런 거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가 4문단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3문단은 대학하고 협력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 4문단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지금 2번 선지 그런 조성의 사례로, 지역사회 관련된 사례로 4문단에 집어넣는 거 적절한 얘기죠. 맞네요. 디귿 볼까요? 3번 선지를 보기 위해서. 디귿, 우리 학교 교사 인터뷰인데요. 우리 학교는 진로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자료 안내하고 있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인 도움 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글 안에서 그랬거든. 왜냐하면 자료만 제공하고 만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진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불충분해요. 그 다음에 교사 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업과 함께 진로 조절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못해요. 이거요. 핵심은 2개죠. 예산이 부족하고 교사 수가 없어. 그러면 3번 선지 봅니다. 디귿을 활용하여 진로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부족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 있다는 내용을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근거로 4문단에 추가한다. 자, 4문단에 보니까 셋째 줄에 학교는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보완하기에 이것만큼 좋은 자료가 어디 있겠어? 됐네요.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다 확인됐다. 자, 5번 한번 볼까? 요 디귿과 그 다음에 기억-2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기억-2 진로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압도적으로 80%, 물론 이게 중복 대상 복수응답 가능했나 보죠. 그러니까 합치면 100%를 넘어가네요, 그죠? 근데 압도적으로 많은 80.27%나 되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체험 기회의 부여, 이게 필요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정기적인 진로 검사 실시 44.5%, 진료 자료 제공 25.2%. 근데 요거는요, 우리 학교도 이미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이게 부족하다는 게 지금 문제인 상황이잖아. 그럼 보세요. 5번 선지. 기억 다시 2와 디귿을 활용해요. 디귿이 아까 뭐였어? 우리 학교가 지금 예산 부족하고 교사 수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자, 학생의 진로 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학교와 대학이 협력한 진로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산문단에 추가한다는데 산문단이 보니까 그게 그거죠. 자, 대학과 협력해서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정 학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전공을 꾸준히 체험하게 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니까 자, 실질적인 체험 기회가 부여된다는 내용하고 우리 학교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결합하면 산문단에다가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진행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요거 봅시다. 자, 여기 기억-1과 4번 선지요. 요것과 그지? 뭐야? 진로 계획을 못 세운 애가 많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게 기억-1이다. 그것과 니은을 활용하여 요 니은 있죠? 동글동글시의 진로체험센터 얘기. 그걸 활용해서 진로 계획을 세운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학교의 진로 프로그램이 피상적이라는 사례로 이 문단에 추가. 무슨 얘기야 이게? 아니 봐봐. 이 기억-1번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아니요가 80%나 된다는 사실이야. 여기에 20% 예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에게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활용하는 자료로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냔 말이야. 자, 계획을 수립했니? 아니요가 압도적이다. 이게 문제인 이 자료를 두고 4번처럼 얘기하는 게 불가능하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보세요. 이 문제의 핵심 요령은 이런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게 뭐 주로 설문조사 자료, 뭐 인터뷰 자료, 뭐 문헌 자료 조금 막 나와, 그지? 근데 그럴 때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전문가 인터뷰 뭐 이런 거 그럴 때 핵심이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걸 조합했을 때 이런 논리적인 결론이 가능한가가 1, 2, 3, 4, 5의 선지를 구성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44번 주의합시다. 이게 45번으로 출제되면서 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시간이 막 쫓기게 되는 자리에 출제되는 문제 하필이면 볼륨이 큰 문제가 됐죠? 자, 45번 갑니다. 다음은 학생의 초고를 검토한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해 A를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A가 맨 끝에 문단에 추가할 내용 아니겠니? 그럼 봅시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게 이제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작문의 단계가 있잖아. 계획해요. 그다음 내용을 생성하죠. 내용을 조직합니다. 그다음 표현하고요. 그다음 고쳐쓰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단계마다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요소들이 있는 거야.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표현하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 청소년 시기에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히면서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어 그랬으니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 둘 다 내용 요소에 해당돼요. 청소년 시기에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 이걸 A 조건이라 칩시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 이게 B라고 해봅시다. 내용 조건 2개. 이렇게 내용 조건 2개를 조건에 따라 주고 조건에 따라 적용해서 표현한 것 중에 제일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 문제거든. 표현하기 문제.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42번 문제 같은 게 바로 뭐야? 고쳐쓰기의 문제야. 작문의 단계별로 전형적으로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자, 갑니다. 이제 A 조건, B 조건이라 합시다. A 조건, B 조건을 생각해 볼까? 이렇게 내용 조건 2개가 오잖아. 그러면 선지가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고 첫 문장은 A 조건을, 두 번째 문장은 B 조건을 만족해야 정답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시겠죠? 그걸 하나의 요령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첫 문장 볼까? 청소년 시기는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거는 A 조건을 만족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뭐, 이거 봐. 청소년 시기는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가 청소년 시기에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성을 밝혔다는 거에 해당될 수 있겠지.
뭐 되게 훌륭하진 않지만 그 조건을 충족했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진로계획을 세우는 경험을 해야 한다. 자, 얘네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걸 부족하잖아. 그죠? 2번, 청소년 시기에 진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A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한시라도 빨리 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여기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어디 들어있어? 없죠. 3번 볼까요? 청소년 시기에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구체적인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교와 지역사회는 직접적인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촉구했어. 답 3번 나왔네? 됐죠? 4번 갑니다. 청소년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것은 A 조건을 만족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학교 지역사회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했지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만족하는 충분한 조건 만족의 문장이라고 보기엔 조금 결함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렇고 5번 봅시다. 이 문제를 주의하라고 제가 총평에서 얘기해놓고 그 총평에서 이 45번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얘기야. 이 문제는 사실 난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다만 5번 선지를 잘 봐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를 총평에서 언급했던 겁니다. 잠깐. 왜 그러냐 보세요. 청소년 시기에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진로 선택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는 요 조건을 만족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지역사회는 진로 계획을 세우지 못한 학생들이 진로 관련된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원을 촉구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답이 5번인가 봐. 땡. 틀렸죠. 왠지 아세요? 여기에 이 5번 선지 두 번째 문장은요. 요게 누락돼 있어요. 지역사회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은 맞는데 학교와가 없다고 여기는. 그래서 3번이 답이고 5번은 답이 안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살짝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여기엔 얕은 함정이, 눈에 보이는 함정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 덤벙내면 이거 특히나 끝 문제인데 안 보여요, 이 함정이. 그래서 틀린단 말이야. 낚인다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많은 경우 이 문제들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만들잖아요. 만들어 보면 확연히 느껴지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하면서도 여러분한테 해설할 때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만나는데 경험상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거, 조건을 만족하는 문장을 고르라고 할 때 선지를 제일 긴 걸 골라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답지를 만들잖아? 흠잡을 데 없는 정답지를 만들면 상대적으로 길어져요. 그래서 길이 순으로 늘어났을 때 4번 아니면 5번이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도 5번을 덤벙덤벙대고 요게 누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선 보면 합격 해가지고 5번을 그냥 닭으로 덜컥 먼저 골라버릴 실수를 하라고 일부러 낚은 거야. 이거는 지금 출제지. 그런데 속아놓으면 안 되겠어.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함정까지를 잘 피해 나간다면 화법과 작문. 여러분 어때요? 이번 시간에 들은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전략적인 도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림을 그려내는데 어느 정도 밑그림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일종의 수미상관인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이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21강부터 27강 모의 계기일식 제 개념과 기출을 한 방에 호로록 먹어치운 계기일식 강의에 21강부터 단 7강 화법과 작문을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듣기 이전과 이후는 여러분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전후가 명백히 달라지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거니까요. 자, 저는요 여기서 오늘 학평해설 고등학교 3학년의 첫 모의고사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었겠습니까? 이 해설은 여기서 저는 마칩니다. 화작과 언매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사람은 아마 5부의 화작 들어봤고 그 다음에 언매도 기웃하느라고 6부 설명을 또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내가 확고하게 못 정했다. 난 아직도 흔들린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요. 나중에 가서 바꿔도 괜찮아. 이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커버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됐죠? 자, 첫 모의고사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크긴 합니다만 뭐 이런 오랜 잘못된 미신이 있어요. 뭐냐?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런
얘기 듣지 마. 그건 진실이 아니야. 아니 3월 성적이 11월 성적이다. 그럼 3월부터 11월까지는 뭐 공부는 왜 하는데?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성적을 11월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요, 제가 체크해봤더니 231일 남았어요.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시간적 여유입니다. 명심하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의 실패, 오늘의 부족함을 내일의 전략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열심히 응원하고, 저도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끝까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번 해설 강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